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52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원련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예, 저희 어제 굉장히 간단한 버전의 탈곡기를 내놓고 저희가 호련히 사라져서 모두들 교육관으로 가서 하루 종일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그 한 친구 하는데 2시간 걸렸을 때 다들 놀래가지고 이런 속도로 가다면 끝난다. 우리 오늘 할 수 있겠냐 했는데 얼렁뚱땅 할 말은 대충 많이 하고 물론 결론이 안 난 게 대부분이지만 제가 애초에 이번 워크숍은 결론을 내기보다는 다 듣는 자리로만 생각하고 어차피 결론은 우리의 블랙홀 조직 발전 특위에서 다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이제 하고요. 아무튼 민원련이 요즘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조직이든 갑자기 너무 커지면요. 다 한번 망조가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꼭 같이 와서 저희가 작년에 파파이스 그 이후에 이제 너무 갑자기 활동가들이 또 늘어나고 이제 단체가 우왕좌왕 막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는 정신없이 실수하지 말자 하고 이제 막아오는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조금 KM 그 정상화도 조금 어찌됐든 MBC가 해결이 되는 국면이고 하면서 저희도 저희 앞가림을 해야겠다 민원련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민원련의 뭐 조직 발전 특위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저희 그 조직을 한번 다 정비하는 뭐 이런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저희는 항상 3월이 총회인데 총회 이전에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자 민원련은 내년 사업은 어떻게 하자 그리고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선 조직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작업을 들어갔고 그 작업을 위해서 우리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어제 모여서 각자 자기 이야기를 마구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 다 회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짜. 저희가 이런 성장통을 겪는 것도 사실은 좋은 일이죠. 네네. 그럼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겪어 나가야 고민이 많고 그래야 저는 저희가 실수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어떤 회비에 화답하는 정말 보답하는 그런 단체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열심히 아무튼 앞으로 당분간 조금 일을 덜 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작업에 좀 몰두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치열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KM 소식부터 듣고 올까요? 예. 그래서 오늘 KBS, MBC 어떤 소식이 이틀 동안 있었는지 한꺼번에 좀 전해드릴 텐데 KBS 같은 경우에는 총파업이 벌써 80일을 넘겼습니다. 네, 81일 차를 오늘 맞이해서 네. 이게 까딱하면 100일인데 네. 그 전에 끝나야죠. 그 전에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업은 길면 길수록 힘들고 그렇죠. 길면 길수록 사실은 그 이제 노동자들이 원하는 그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또 어려워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길면 길수록.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전에 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되어야 되고 마무리되어야 되는 이유와 명분과 근거가 확실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대로 구 여권 이사들 그리고 경영진 사퇴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른 KBS 소식부터 전화 연결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취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80일을 넘겼습니다. 우리 KBS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제 제발 지난 2012년 파업의 기록을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KBS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기자협회가 결국은 홍기섭 보도본부장 영구 제명을 결정했군요. 네. 기자협회 협회원들 상대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모바일 투표를 했고요. 네. 그 결과 제적 563명 가운데 436명이 투표에 참석을 했고, 네. 그 가운데 72.7% 317명이 홍기섭 본부장 영구 제명에 찬성표를 던져서 KBS 기자협회에서 홍기섭 보도본부장을 영구 제명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당히 찬성률이 높았네요. 좀 약간 뒷얘기가 있는데, 예. 홍기섭 본부장이 그 찬반 투표 마지막 날, 네. 그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예. 제명에 반대해달라, 반대 투표해달라 이렇게 읍소를 했어요. 좀 안타깝죠. 예. 본부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렇게 좀 어찌 보면은 좀 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 저도 그리고 같은 기자고 후배인데 왜 저한테는 안 보냈는지. 뭔가 좀 자기의 뜻을 알아줄 수 있다고 본인이 판단한 그런 기자들에게만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그 반대 투표를 해달라는 읍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3% 10명 중 거의 한 7명이 넘는 꼴로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명에 반대하는 사람 숫자는 27.3% 119명이 나왔습니다. 이 119라는 숫자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고대영 사장 체제에서 일어났던 KBS 보도본부 내에서 기자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사태가 이른바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결성하고 조직적으로 거기에 보도국장과 부장들이 개입을 해서 맞습니다. 간부급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자협회를 공격하고 다시 말해서 기자협회가 그동안 KBS 보도의 불공정성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좀 개선을 요구했던 데 대해서 일종의 탄압수단으로 삼은 사조직이었죠. 그 사조직에 가입을 하라고 조직적으로 부장들을 동원하고 국장을 동원하고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기자협회를 이제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물론 간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편기자들도 적지 않게 참여를 해서 어찌 보면은 뭐랄까 그 고대형 체제에 적극적으로 그 옹호를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 숫자가 129명이었거든요. 비슷하군요, 그게 또. 네, 그래서 뭐 특파원, 연수, 휴직자 등을 제외하면 재직 중인 정상화 모임 소속 기자 간부를 포함한 기자 숫자랑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홍기섭 보도본부장도 그 정상화 모임의 한 명이신가요? 그게 바로 이번에 홍기섭 본부장의 제명 사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의 최고위 간부다. 어떻게 기자협회를 그렇게 말살하고 산업화라는 조직의 최고위 간부로 이름을 올 수가 있느냐. 이것도 역시 기자협회의 영구 제명 사유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 밖에도 이제 협회원 노조 간부를 폭행한 그런 최근의 사례가 있었고, 또 인천 상륙작전의 홍보성 보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던 그 송명훈, 서영민 기자 부당 징계 사건을 재심 당시에 징계를 주도했다는 그런 또 비난을 받아왔고요. 보도 책임자기도 하니까 그 지시 자체에 관련이 있기도 하겠네요. 그 당시에 보도 책임자는 아니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다른 외부의 정책 전략기획실이나 정책기획센터 같은 다른 외부에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특별인사위원회, 일종의 재심인데요. 그 재심 자리에서 그 징계를 사실상 주도했다. 뭐 이런 비난을 받아왔었고. 근데 그게 이제 법원이 이제 부당한 징계라고 판결을 내린 그 징계죠. 그렇습니다. 부당한 징계라고 판결을 내렸고 거기에 사측이 항소를 포기해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됐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대형 체제에서 보도본부장으로서 고대형 부역의 어떤 앞장을 서고 있다는 점도 기자협회의 제명 사용하는데 하나였고요. 또 고대형 체제를 유지해주고 있는 파업을 거부하고 대장 거부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기자들 안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파원 선발 공고를 진행을 하려고 해서 이것도 또 보도본부장이 주도를 했군요. 보도본부장이 책임자죠. 그래서 아니 이게 결과적으로는 파업과 대장 거부에 동참하지
않고 남아서 이제 고대영의 일종의 숨통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런 기자들한테만 특파원 자리를 나눠주기식이 돼버리는 일종의 뭐랄까 특혜를 주는 그래서 파업하고 있는 기자들은 아예 특파원 자체의 그 시도도 못 해보게끔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해서 선발하지 마라라고 기자협회가 요구했습니다만 이제 묵살을 하고 강행을 했죠. 지금 선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역시 이제 보도본부장에 대한 기자협회 영구제명 사유 감단하였습니다. 근데 그 특파원 선발을 얘기하셔서 우리가 지난달부터 이 특파원 선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파업 중인 조합원에 대한 일종의 불이익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특파원이라는 게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안에서 뭐 고대영 체제의 그 연장을 위해서 열심히 안에서 리포트를 꾸역꾸역 만들어내고 있는 기자들이 지금 특파원 티켓을 주고 해외로 나가버리면은 뭐 원론적으로는 3년 동안 해외에서 편안히 도피를 할까? 도피를 하게 되는. 국내에 남아있으면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거를 모면할 수 있는 일종의 탈출 티켓을 손에 쥐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군요. 이게 지금 특파원 선발이. 이거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협회가 끊임없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을 한 겁니다.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그 간부들의 정상화 모임 있잖아요. 그게 저희 같은 시민단체들이야. 특히 민원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정상화 모임에 그 성명에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야 잘 알고 있지만 이어 시민분들은 또 그 정상화 모임이 뭐 하는 데인가 이름만 들으면은 마치 정상화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간부들의 단체인지 그동안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조금 간단하게라도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이라는 사조직이죠. 보도본부의 사조직인데 이게 공식적인 조직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기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를 하면서 그렇군요. 내가 정상화다라고 일종의 커밍아웃을 자기 스스로 했던 그런 단체인데요. 그렇군요. 뭐 이런 비슷한 단체가 과거에 PD협회 정상화 모임 뭐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고대영 사장이 당시에도 꽤 요직에 있었고 그래서 무관치 않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전례가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고대영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 당연히 자기와 이제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도본부장 국장으로 앉힌 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동안 꾸준히 이제 편집회의, 그러니까 기자들은 편집회의를 하거든요. 부장들이 편집회의를 하면은 그 KBS 방송 편성 규약상 기자협회장이 보도 취재 실무자의 대표로 그 편집회의에 들어가서 왜 오늘은 최순실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느냐, 왜 오늘은 4대강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기자협회장입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게 편성 규약상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얼마나 그게 꼴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거쳐오면서 뭐 기자들의 어떤 공정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 진압을 하고 싶었을 텐데 꾸준히 끝까지 남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존재가 바로 기자협회였거든요. KBS 기자협회 그리고 기자협회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그 견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협회조차도 숨통을 끊어버리자라는 마음이 들만도 했겠죠. 그래서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이라는 거를 당시에 이제 보도국장이었던 통합뉴스룸 국장이 됐는데 정지환 현 대전 총국장이 이제 부장들을 사실상 지시 내지는 주도했다는 것이 뭐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보도국의 부장들이 소위 이런 유혹에 잘 넘어올 것 같은 사실 이런 모임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일종의 그 사측의 입맛, 다시 말해서 고대영 체제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는 나쁘게 표현하면 부역자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할 기자들이 많지는 않죠. 최소한 다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잘 할 법한 기자들을 상대로 당시에 보도국 부장들이 조직적으로 전화를 걸고 회의를 해서 너 이런 모임 만드는 데 들어와라. 그렇군요.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다 만든 다음에는 연명으로 100명이 넘는 그 주로 이제 보직 간부들이었습니다만은 연명으로 이제 성명서를 수차례 걸쳐 올렸죠. 네, 맞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은 기자협회가 삐뚤어졌다. 이 친목 모임이 돼야 하고 기자들의 복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앞장서야 기자협회가 오히려 기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노골적인 중복몰이가 있어서 저희가 참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성명서 문구가 있는데요. 예. KBS 기자협회는 유독 언론 자유에 관심이 많다. 예? 당연히 관심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기억이 나. 예. 그러니까요. KBS 기자협회는 유독 언론 자유에 관심이 많다라고 기자협회를 비난하더라고요. 진짜 이상하다. 이게 지금 말인가 뭔가. 야, 정말 충격적인. 기자협회 설립 취지가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건데 왜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게 문제라는 취지인지. 대단하네요. 예. 뭐 그런 어이없는 장면도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자협회를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조직이 만들어졌던 것이 기자협회 어사 모임이었고요. 특히 이게 더군다나 이제 그 기자사회 내에서 KBS 기자사회 내에서 어마어마한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이 언제였냐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한 얼마 시점이 남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총선이 이제 뭐 여야 간 의회 권력이 교체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한나라당에 대한 그 선거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개헌 저지선인 200석조차도 새누리당이 당시 여당이 가져갈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개헌을 통해서 앞으로 거의 영구 집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까지도 뭐 무리가 아니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어떤 보도의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협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의도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대손손 우리끼리 잘 해먹자라는 뭐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죠. 이런 점에서 당시에 기자들 굉장히 분노했었고 지금도 정상화 모임 소속이었던 기자들에 대해서는 KBS 기자사회 내부에서는 굉장한 그 거부감이 큽니다. 이게 그래도 아무리 평기자들이 있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임원 그 간부들이잖아요. 그 정상화 모임이. 그렇습니다. 다수가 이제 당시의 간부나 보직자 또는 이제 직급이 높은 고참 기자들이 대다수였긴 합니다만은 일부 평기자도 포함되어 있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보면은 지난해 20대 총선 즈음해서 고대영 사장 체제에서 정지한 보도국장이 그 보도의 공정성, 뭐 예를 들어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부실한 보도, 그리고 언론 자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협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간부급 조직이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놀랍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능 드라마 보직 간부들, 또 간부들께서 나서 주셨네요. 고대영 퇴진 성명을 또 연달아 내고 있다 그러는데, 몇 번째 성명입니까? 이분들이 예전에도 내셨죠? 보직 간부들이. 보직 간부들은 이제 KBS 전 부문에서 성명을 이미 냈었고요. 다만 최근에 좀 두드러진 점은 예능구역, 예능 쪽의 부장팀장들이 집단적으로 실명을 내걸고 이제 보직을 사퇴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밝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빨리 파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고대원 사장은 당장 물러나라 이런 취지로 이제 예능을 맡고 있는 이제 KBS 텔레비전 프로덕션 6, 7, 8, 9 프로덕션들이 있는데 이 예능 쪽의 프로덕션의 부장과 팀장 13명의 그 부장과 팀장이 스스로 보직을 이제 다시 한번 사퇴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고대영 사장은 빨리 물러나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성명의 핵심 내용은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파행되거나 결방이 되었는데 일부 예능 프로그램들을 결방 없이 방송을 한 이유는 고대영 사장을 지지해서가 아니었다. 대부분이 보직자들을 포함한 비노조원들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파업 이후에 혹시라도 도의적 법률적 책임이 추궁됐을 때 파업에 참여한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KBS 예능 프로그램들의 경쟁력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제 재앙이다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인 고대영 사장이 모든 걸 외면한 채 아무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물러나라. 이제 이런 뜻에서 그 예능 부장들이 이미 보직을 사퇴한 팀장들과 함께 보직을 사퇴한다는 부장들의 동참 선언이었고요. 그렇군요. 좀 더 높으신 분들이죠, 부장님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일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성함 석자는 좀 약간 여담입니다만은 낯익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를 즐겨보시던 시청자분들이라면 낯익은 성함일 텐데, 그 약간 풍자의 소재로 뭐 퀴즈 프로그램을 썼던, 풍자를 했던 그런 코너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풍자 코너에서 이 의견은 개그 콘서트의 뭐 담당 프로듀서 조준희 프로듀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준희 PD군요. 예. 사실상 조준희 PD를 뭐 책임자로 지목하는 듯한 기억합니다. 그런 약간 좀 개그가 많이 있었는데 유행어 아닌 유행어였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능 개그 콘서트의 그 프로듀서였던 조준희 그 프로듀서도 이번에 부장팀장의 한 명으로서 성명서에 동참을 했고요. 또 예능 외에도 드라마 사업부의 부장과 팀장들도 역시 파업을 지지한다. 그리고 드라마를 지금 파행을 빚지 않는다고 해서 고대형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형 체제에 대한 분노와 수치를 느끼고 있다. 이거는 뭐 시청자와 약속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드라마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 속히 정리될 것이라는 낙관 뭐 이런 것들 때문이었지. 도대체 고대형 사장은 뭘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어서 물러나라. 그리고 KBS 본부의 파업을 지시한다. 뭐 이런 이제 성명서를 드라마 사업부의 부장들, 팀장들이 냈고요. 또 이어서 교양, 기획, 제작, 또 편성, 심의, 라디오 이런 다른 KBS 내에 많은 제작 관련 부서들의 부장들, 또 팀장들도 비슷한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장, 팀장들의 성명이 최근에 나오면서 또 다른 그 사내의 구성원들이 성명을 통한 문제 제기가 또 이어졌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를테면은 15년 차 이상 아나운서들이, 대거 거의 한 7, 80명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입사한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 아주 고참 기수의 아나운서부터, 입사한 15년 차에 이르는 이제 약간 아래 기수 아나운서들까지, 대거 아나운서들이 이제 실명을 걸고 성명을 발표를 했는 것이, 지금 남아서 그 방송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들, 당신들이 남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고대형 사장이 계속 이렇게 이사회에서 또는 심지어 국정감사장에서 뭐 방송에 문제가 없다, 하질이 없다라고 강변하는 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이다. 당신들이 고대형 체제 혁명 연장의 기도에 악용당하고 있다. 따라서 당신들은 이제 이런 고대형 사장의 그 생명을 연장해주는 길을 가면 안 된다. 우리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뭐 이러면서 빨리 이제 파업에 동참할 것을 이제 요청하는 성명을 냈고요. 또 10년차 미만의 시사 교양 PD들도 성명을 발표해서 굉장히 좀 강한 노조로 성명을 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프로듀서 출신으로 부사장직을 맡고 있는 조인석 부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인석 부사장이 최근에 국정감사장에서 약간 그 무리를 빚었거든요. 어떻게 무리를 빚었냐면은 그 현장에서 취재를 하던 파원뉴스 기자를 상대로 그 기자가 조인석 부사장에게 다가가서 고대형 체제의 부역자로 남고 싶지는 않으시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 순간 이제 조롱하면서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 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고대형 체제 부역자로 남으시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확인해 주세요. 네 생각이고. 이제 반말로 약간 좀 비웃듯이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10년차 미만 시사교양 PD들이 언급을 하면서 조인석 부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실망과 또 당신은 선배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의 성명을 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건 조인석 당신 생각이다. 이렇게 응수라는 성명을 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인석 부사장이 과거에 거쳐왔던 한때는 상당히 역량이 있는 PD로서 인정받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김인규 전 사장 체제의 국장 승진을 하면서부터 어떤 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다큐를 방영을 한다라든지. 그렇군요. 뭐 이러면서 당시의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구역의 길로 걸어들었다는 데 대한 지적과 함께 당신은 우리의 선배가 아니고 당신 같은 PD가 되지 않겠다. 당신은 훌륭했던 PD가 아니라 성공한 PD가 아니라 오히려 한때 훌륭했던 PD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다. KBS PD사의 망신이다. 라면서 굉장히 예리한 그런 그 성명을 날렸어요. 그래서 아마 조인석 부사장이 PD 후배들로부터 그것도 가장 그 10년차 이하의 막내급 PD들로부터 이런 성명을 통해서 받은 그 충격은 뭐 적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뭐 이 밖에도 영상 제작구역, 카메라 감독들이죠. 또 경영구역, 또 기술구역,
또 시사 편집구역 등 이제 KBS 내부의 곳곳의 구성원들이 그 내부에 남아서 여전히 그 고대형 체제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파업 동참을 호소를 하고 또 남아있는 보직 부장들, 팀장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잘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그런 성명들이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사적으로 모든 구역에서 직급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직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성명도 내고 예,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런 어떤 조합원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 KBS 직원 여러분들의 열망이 빨리 현실화돼야 될 텐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번 주말에 그 이원일 이사, 강규영 이사 등 구 여권 이사들의 업무 추진비 관련 비리, 사적 유용 이 부분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번 주말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비슷한 얘기를 듣고 있고요. 예. 이르면 내일 오전에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뭐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감사 결과가 이번 KBS 사태 정상화에 큰 고비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감사원을 상대로 한 그 엄중하고 신속한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총파업책 80일차 오늘 조합원 파업 집회도 그런 의미에서 5개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파업 집회를 개최를 하고요. 감사원이 이제 KBS 정상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적폐이사들에 대해서 엄연히 그 혐의가 내용이 나왔고 비리 의혹이 나왔고 또 내용도 매우 단순합니다. 증거도 매우 명쾌하고요. 그래서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니 신속하게 또 엄중하게 감사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고 아울러 광화문 지나는 시민들에게도 저희 새노점의 파업 상황 알리고 KBS 파업에 대한 관심 또 감사원의 결단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선전전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에는 또 가수 이한철 씨가 찾아와서 그렇군요. 노래로 저희 조합원들을 격려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시민 여러분 오늘 오후 2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 민원연에서도 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광화문 지나가시다 보시면은 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또 KBS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돌리고 파티가 준비되어 있어서 내일 또 KBS 소식과 함께 얼굴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KBS 소식 듣고 왔고요. MBC 소식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매일 간단하게 연결해드리고 있는데 연결이 아니죠. 전해드리고 있는데 잊으실까봐 말씀드리자면 혹시 우리 허유신 기자님께서도 듣고 계시다면 저희가 김재철 구속이라든가 김재철 징역 이런 게 떨어지면 전화 연결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네. MBC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MBC가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네. 서울 MBC는 총파업을 일단 마무리하고 사내에서 투쟁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회를 한 상태였는데 대전에서는 파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대표적인 적폐 경영진 중 한 명인 이진숙 사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김장겸 사장이 물러났는데도 사퇴를 거부해서 대전 MBC의 MBC 본부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MBC 대전 지부가 27일 오전 9시로 파업을 중단하겠다 선언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진숙 사장의 퇴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진숙 사장이 오른팔 노릇을 하고 있던 대전 MBC의 보직자 8명, 남아있던 8명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진숙 사장은 사실 고립된 겁니다. 대전 MBC의 방송을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보직 간부들이 사실상 거의 전원이 사퇴해버린 거예요. 이제 본인만 결단을 내려주시면 그렇습니다. 본인의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MBC 직원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우리가 더 이상 파업으로 이렇게 방송 중단, 이게 사실 방송 중단이라는 게 지금 100일 가까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익숙한 거지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면서까지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진숙 사장 혼자 남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준비를 할 시간이 돌아왔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파업은 졌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투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진숙 사장 사태 외에 그 외에 또 처리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줄여서 적폐청산이라고 말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전 MBC에서도 어느 정도 정상화 작업이 이제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이 아니라 중앙 얘기로 넘어와서 MBC의 후임 사장 절차가 지금 착착 진행 중인데 공모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 절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최승호 PD가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서 송일준 PD협회장 네, PD 연합회장. 송일준 PD 하면 또 걸출한 PD입니다. 사실은 지금이야 너무 이렇게 선배급이 돼가지고 그런데 뭐 PD 수첩 비롯해서 많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PD 연합회장에서 물러나셨습니다. 물러나신 이유는 MBC 사장에 이제 공모하기 위해서. 예. 진짜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예. 또 유독 이제 PD 수첩 출신들이 또 이렇게 경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PD 수첩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분들이 역시 MBC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야, 그래도 후보군이 많아져서 되게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또는 국민 여러분들로서는 우리가 또 이게 사장 그 선임 절차에서 중간에 일종의 공약 발표회 같은 정책 토론회를 생중계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마치 대통령 선거 뽑듯이 네, 그런 마음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유호 논설위원 최고령 유배자로 이름이 나 있는 이유호 논설위원도 현재 출사표를 던진 상태여서 네. 아마 보시는 맛이 있을 겁니다. 네. MBC 소식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돌마고 팟캐는 내일도 KBS 정수영 기자와 함께 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마고 팟캐는 여기서 끝! 미디어 스크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별로 할 게 없네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루를 거의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스크랩이 할 게 별로 없어서 일단은 털어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도 미디어 스크랩에서 전해드렸던 한겨레의 편집권 침해 논란입니다. 간략하게만 일단 상황 설명을 드리면은 월요일날 이미 전해드렸기 때문에 LG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보수단체에 1억 원을 직접 지원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이런 국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전경련, 원래 논란이 됐던 거는 엄청 이슈가 컸던 거는 전경련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줬다는 증거가 영수증을 통해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겨레 21이 단독 보도를 냈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그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한겨레의 경영진이 사장을 포함해서 경영진이 이거를 표지 기사로 올리는 것을 하지 말자. 표지 기사에서 내리자. 그리고 기사 수정을 요구하고 그랬던 상황에 대해서 한겨레 기자들은 편집권 침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날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날 월요일날 이제 직원들,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들의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성명을 또 낸 거예요. 사측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우리 기자분들의 입장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한겨레 경영진이 꾸준히 그 한겨레 21 편집장과 원래는 편집장의 이제 권한을 가지고 기사를 배치하고 표지 기사를 내고 이런 권한이 있는데 이제 사장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일 자체가 편집권 침해이며 분명히 편집장이 이미 기자들과 논의를 현장의 기자들과 또 기사를 쓴 기자들과 논의를 해서 표지 기사를 올리기로 하고 다 마쳤는데 사장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한 것 자체가 편집권에 대한 침해이며 그리고 뭐 이제 한겨레 경영진 입장에서는 기사의 질이 문제라고 했지만 그렇게 기사의 질을 지적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알고 보니 전부 LG가 와서 요구했던 내용들 아니냐. 그렇죠. 뭐 영수증에 대표이사 이름 올라가 있는 부분도 지적했거든요. 그거는 원래 그런 건데 뭘 그렇게까지 이제 따지냐는 식으로 경영진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것도 LG가 찾아와서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이었지 않느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LG 경영진이 한겨레 광고 담당 임원을 만난 다음 날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정황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광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뺏긴다기보다는 광고를 LG가 자를까봐 겁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자들의 입장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여러 정황상 회사가 부당하게 그러니까 자본의 요구에 따라서
편집권을 침해하고 LG를 비판하는 기사를 못 내게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한겨레 기자들의 성명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회사는 뭐 이에 대해서 회사 입장도 나왔어요. 회사는 여전히 그 초반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 기사에 대해서 한겨레 사측의 입장은 우리가 그 관련 기사를 내든 안 내든 LG와의 관계가 뭐 좋아지거나 나빠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 내가 처음에 이건 이제 편집인이 한 말입니다. 제가 한겨레 21 편집장 말고 한겨레 사측에 제가 이 기사를 들여다본 결과 들여다본 애초의 계기는 LG 쪽의 하소연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여기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이 기사를 제가 들여다본 거는 최초의 계기는 LG 쪽의 하소연에서 출발한 건 맞지만 어느 순간에 이 사안은 LG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 됐다. 광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로지 이 기사의 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여전히 초반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그렇게 이 기사의 질 하나하나를 그렇게 보시는 그런 경영진이 되셨을까요? 그건 조금 너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죠? 차라리 그냥 본질, 솔직하게 본질을 이야기를 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 우리 이것을 좀 어떻게 이거 이번에 슬쩍 지나가면 안 될까라고 차라리 말씀하시든가. 그거 좀 아니 그건 한 사람의 기자를 그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사 그 내용의 그 질 때문에 이거를 다 이렇게 한다. 그건 데스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경영진이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는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네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날 전해드릴 때만 해도 저희가 약간 양측의 입장을 전달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사측에 한겨레 사측의 입장이 나온 걸 보면 약간 궁색해지고 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그 말이 생각나는. 아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한겨레 사장 편집인, 편집국장이 이 3명이나 경영진이 출동해가지고 한겨레 21에 그 표지기사 교체를 요구한 거예요. 11월 1일날.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3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그 입장을 낸 건데 애초에 기사를 들여다본 이유가 LG 쪽의 하소연은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차라리 그게 맞더라도 말을 하지 말든가. 기자들 입장에서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약간 궁색해지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편집권 침해 논란은 아직 사측이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편집권 침해는 논란이 아니고 편집권 침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해명이 석연치 않고 사과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밝혀져서 한겨레는 특히 이 소통이 되게 활발하게 되는 회사잖아요. 다른 언론사와는 달리 정말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걸 뭐라 그러죠? 사장을 직선제로 뽑는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수습할지 그 모양새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게 지금보다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한겨레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편집권 침해 이 일에 있어서는 특히 한겨레 사측이 제 한겨레가 자본의 어떤 요구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 권력의 요구 때문에 편집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사실 엄청 파문이 클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진보 언론을 표방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사과를 하든 아니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든 빨리 그렇게 조치가 나와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 스크랩은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핫한 이슈기도 합니다. 김창룡 칼럼이에요. 김창룡 인제대 교수님이 미디어 오늘에 이제 쓰시는 칼럼인데 이게 메인에 배치됐더라고요. 반성 없는 청와대 출입 기자단 해체하는 게 맞다라는 제목이에요. 소제목도 재밌어요. 기자들은 청와대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막지 말라.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핫하다고 했는데 봉우 씨가 사실 사람들이 이런 주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사연을 말씀드리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청와대가 갈등이 있었죠. 그때 갈등이 있을 때부터 시민들이 은근히 청와대 편을 더 많이 들면서 출입기자단을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왜 막아? 말해서. 자, 근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또 그러니까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해야 되는 영역을 그냥 다
그 오픈해버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사연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페이스북 생중계를 포함해서 청와대의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확하게 그 경계를 알려달라. 그러면서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면담을 한 결과를 간사단이 이제 청와대 그 출입 기자 간사단이 얘기하면서 기존 보도 환경 등을 감안해서 뉴미디어 비서관실의 자체 콘텐츠 제작 배포 시, 그러니까 페북 라이브를 주로 말하는 건데 반드시 사전 공지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청와대가. 방송 간사단도 사전 공지만 철저히 지켜진다면 뉴미디어 비서관실의 업무 영역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개인 실수로 공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페북 라이브를 많이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일정으로 캠프 험프리스에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 없이 기지를 깜짝 방문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청와대 대변인이 그냥 바로 페이스북 생중계로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취재를 주한 미 대사관이 그 문체부에 요청해서 굉장히 몇 명의 기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몇 명의 기자만 그거를 이제 독점해서 취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페이스북 생중계로 확 풀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뭐 볼멘 소리죠. 불만이 나온 겁니다. 예. 왜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영상 있잖아요. 페이스북 영상이 음성과 화면이 불안해서 그걸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걸 이제 보도에 활용하기가 그럴 거면 생중계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전에도 청와대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뭐 산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가는데 기자단이 여기서부터 뭐 100m까지는 MBC가 찍고 그 다음은 KBS가 찍고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영역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걸 공유하거나 이런 들어간 사람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기자단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공유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협조해서 이제 취재를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지 않고 이 페이스북 생중계를 가지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미 싸버리니까 국민에게 다 이미 소통돼 버리니까 기자로서는 사실 기사 가치가 되게 많이 떨어지는, 그리고 그 화면을 음성과 화면 불안한 음성과 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불만일 수도 있고, 저는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볼멘 소리 정도는 할 수 있다,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그거를 우리가 그걸 해야지 이 자기들이 쓴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그쵸. 아무에게도. 네, 그런 거죠. 무슨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가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출입 기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요. 페이스북 생중계에 앞서서 사전에 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면서 뉴미디어 비서관실이 내부 매체의 특성을 살려 제작하는 차별화된 콘텐츠, 그러니까 관전화, 사무동, 근접 촬영 등등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인정하겠다. 당신들이 가까이서 보자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막 찍고 하는 것은 인정하되 보안 등 뚜렷한 사유로 언론의 취재 불허한 사안을 내부 매체에만 내부 매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분들 있잖아요. 뉴미디어. 네. 그분들을 매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완전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매체야. 내부 매체에만 허가해주는 식의 이중잣대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소통수석과 방송간사단 입장을 정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청와대는 간사단의 취지를 거의 다 받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양보를 해서 그래 그럼 당신들이 그렇게 불쾌하고 볼멘 소리가 나온다면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해줄게라고 사전 공지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특성을 인정하는 그 분야만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갈등은 봉합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미 봉합된 네,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청와대는 한 발 물러섰지만 이게 뭐야? 왜 이런 청와대 출입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라는 그런 불만이 이제 있으면서 아까 뭐였지? 청원이 같은 거, 청원을 시작하고 청와대 기자단 해체론이라고. 그 청원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2만 명을 넘어섰대요. 지금 그 청원이 2만 명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종편할 때도 2만 명 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막 단체가 막 열심히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청원 올렸는데 이 정도라면은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거거든요. 이게 뭐 그 청원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그만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정치 참여 그리고 어떻게 언론에 대한 이런 관심이 높아져서 저는 청와대 기자단이 원래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청와대가 만들어준 무대나 찍고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먹여주는 것만 먹으면서 하지 않고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보도를 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화를 냈겠느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은 씨가 한 말이 칼럼에 들어있는 거예요. 딱 그 말이에요, 칼럼이. 네. 그러니까 김창룡 칼럼이 김창룡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할 처지냐 지금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송 장악하고 그럴 때 청와대 출입 기자가 한 일이 무엇이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방송사와 신문사가 모든 언론사를 거의 장악하고 질문도 받지 않는 그런 인터뷰를 했을 때 당신들이 한 것이 뭐냐.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살던 주제에 이렇게 진상을 떨었어야죠. 대통령이 바뀌니까 막 가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대들고 자기네들이 무슨 엄청난 파워라도 가진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안 해준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참 웃기지도 않는다. 너네부터 사과해라. 그렇죠. 제가 보기엔 딱 이런 멘트. 반성이 없다 이거예요. 반성이.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정말 엄청나게 부당한 권력 행사에 항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우스꽝스럽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어서요. 뭐 굉장히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납득이 됩니다. 네. 결론의 마지막에 굉장히 세게 시대착오적인 출입기자단은 해체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하셨어요. 정보를 독점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는 욕심을 자기들도 모르게 내비쳐버린 거예요. 그동안 청와대 기자단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약간은 보이는. 네네. 이 칼럼 중간에 보면 상당히 청와대 출입 기자들로서는 뼈아픈 지적이 있는데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창 탄핵 요구하고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을 때 한 4차례 정도 대국민 담화했는데 질문이 없었죠, 기자들이. 일단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었던 점. 그리고 그때 정규제 TV가 청와대 들어가서 단독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단독으로 냈어요, 또 방송을. 그렇죠. 그때 너네들 왜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때 청와대에 항의 한마디 못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차차 페이스북 라이브 한다고. 네. 정규제 TV가 와서 단독으로 청와대 영상을 따갔는데 그때 정규제 TV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왜 지금 와서 청와대 뉴미디어실이 자기네가 페북으로 라이브를 하겠다는데 왜 거기다 대고 뭐라 하느냐. 너네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해야죠. 페북 라이브를 하는 정도의 어떤 사안이면은 누구 들어오고 누구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 말고 다 공개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던가. 그렇죠. 예, 지적인 핀트가 여러모로 핀트가 이상한데. 네. 그래서 결론이 이분이 쓰신 거는 정보 전달을 기존 언론사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 언론사 편의대로 정파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에게까지 뉴스를 의존 소비하던 미디어 환경은 변했다. 뉴미디어의 발달에 보조를 맞춰 다양한 형태로 국민과의 소통력을 높이는 노력이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해체와 출입처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는 탈관변 취재를 기대한다. 청와대는 공공정보를 보다 폭넓게 공개하여 밀실주의 비판에서 벗어나 굳이 출입처에 가지 않더라도 공공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적으로 브리핑 제도를 활성화하기 바란다. 이렇게 좋네요. 써주셨어요. 예, 예. 좋아요. 좋죠. 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베나베나 쇼. 이건 내가 하니까 또 안 사네. 자, 직접 외쳐주시죠. 베나베나 쇼. 저 노래 좀 약간 농염한 걸로 넣어주세요. 빰빠밤빰빰 이런 거 넣어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퀴즈는 요번에 목포신앙에서 7개월간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왔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떠나셨죠. 요것과 관련 보도를 퀴즈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또 했다면 어느 정도로 보도를 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퀴즈는 2가지로 준비가 됐습니다. 먼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떠난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날은 16일입니다. 요 기자회견 당일날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은 매체가 2군데 있습니다. 세월호를 끝까지 이렇게 보도를 안 하겠다. 네. 저는 또 정석으로 갑니다. MBC 채널 A. MBC 채널 A. 네. 저는 정석으로 갑니다. 가시죠. 다른 답변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냥 웬만하면 그냥 말하라고. KBS 채널 A. KBS 채널 A요. 네. MBC TV조선입니다. 뭐야. 다행이다. 둘 다 틀렸어. 그러게요. 이럴 수가. MBC 아예 보도 안 했고 TV조선도 아예 보도를 안 했고요. 그렇군.
네. 그리고 KBS는 보도했습니다. 1분 44초짜리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KBS하고 채널A는 보도를 하지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떠난다라는 점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 아직 뭔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호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그냥 이제 정리하고 떠난다. 끝났다. 네, 끝이다라는 뉘앙스로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같은 날 SBS는 이날 보도가 좀 화제가 됐죠. 앵커분이 좀 눈물을 흘리셔서. 미 수습자 가족들이 애끓는 기다림을 접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한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310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아파한 지난 시간들을 이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 보도에서 관련 보도에서 아예 미 수습자 가족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세월호에 대한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MBN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보도 말미에 떠난 자리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남아 마지막까지 수색을 이어갑니다. 라는 사실 정보까지는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네. 그리고 JTBC 같은 경우에는 이날 보도가 4분 24초짜리 보도입니다. 굉장히 좀 길게 편성을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미수습자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좀 상세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현장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죠. 이게 지금 어떤 사안인데. 그리고 JTBC는 이날 클로징에서도 4.16 가족이 부른 네버엔딩 스토리를 엔딩곡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8일 날 이분들이 실제 떠난 그리고 합동 추모식이 열린 18일 날에는 관련 보도를 안 내놓은 매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한 군데 안 했습니다. 끝까지 MBC. MBC. 내가 먼저 했다. 에이. PD님 말씀해 보시죠. 저는 TV조선 그러면. TV조선. 오늘 좀 성공률이 안 좋은데. 채널A가 안 좋아. 얘는 기자회견은 보도하고 이것도 왜 보도를 해? 한 번 했으니까 이제 쉰다. 뭐 이게 정말. 하는데 자 MBC를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MBC는 보도를 하긴 하는데 단신을 합니다. 25초짜리 단신. 그럼 저는 반은 맞춘 겁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자존심을 세워 보시죠. 네. 25초짜리 단신 처리를 하고요. 이날 같은 날 JTBC는 2건의 관련 보도를 내놓고 역시 2분 이상 되는 보도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은 보도를 해요. 보도를 하는데 보도 순서가 20번째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날 관련 보도를 내놓은 그러니까 거의 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거의 되게 후반부예요. 그리고 이날 보도를 내놓은 그 어떤 매체보다 관련 보도를 뒤에 배치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이슈였다면 그렇다고 납득할 수 있지만 이날 TV조선이 관련 보도 이 세월호 관련 보도 앞에 배치한 보도가 무엇이었느냐. 추위야 반갑다 스키장 개장. 휘발유 작년보다 100원 이상 올라. 김장철 옛말 김장 포기했어요. 이게 다 관련 보도 앞에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다 근데. 네, 이거는 정말 마지못해서. 아니 세월호와 관련 없이 방금 세 개의 보도를 야마만 들었는데도 생생정보통이에요? 이런 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굳이 이 앞에다가 해야 돼? 라는 의문이 들 정도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 보도를 좀 보였고요. JTBC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건의 관련 보도를 내놓고 이유를 알고 싶어서 왜 이게 이렇게까지 이어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남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또 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차이를 역시 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희가 저번 주에도 미수습자 가족 여러분들 관련 소식이 그때도 아마 나은 씨가 전해 주셨을 텐데 그때도 언론들이 보면 이게 그러니까 수색을 이제 종료해도 된다고 가족분들이 입장 밝히셨을 때 이게 사실 엄청 가슴 아픈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저 세금 도둑 프레임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TV조선이나 이런 언론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는 공격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목포신항에 기자들이 다 떠났대요. JTBC 혼자 남아있거든요. 언론들이 약간 의도적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관심을 뚝 끊어버리고 아예 주재 기자를 폐지해버리고 이분들이 떠났다고 세월호 이게 이슈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정말 다 정리된 것처럼. 네, 그러니까 보도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가족분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들을 이분들이 수색을 중단해도 된다고 하셨던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줘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봤는데 그때도 역시 JTBC나 SBS 정도 방송사 제외하면 아무도 그런 식의 보도가 없었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참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분들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들은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오늘?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해수부만큼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게 아니고 방송사들이 점점 예측 불가능한 이제 진짜 변칙을 쓰는 게 TV조선 MBC는 기자회견은 보도 안 해놓고 떠나는 날 보도하고 채널A는 기자회견만 보도하고 야 이게 작전이네. 그냥 자기 맘대로야. 일관성이 있어야지. 뭐 어쨌든 틀린 사람들의 변명은 듣지 않겠고요. 베나베나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나한 승리. 오늘의 나쁜 보도 스크랩 후보 신문 후보인데요. 제목이 국민연금의 노동이사 찬성에 삼성 합병 거론하는 조선일보예요. 무슨 내용인지 딱 알겠죠? 네. 예, 우리 20일에 KB금융지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KB노동조합이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가 사회이사로 선임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조금 낯설긴 하죠. 이건 뭔가 줄을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국내 주요 기업이나 은행들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안건은 KB금융지주 9.68%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승수 변호사. 부결됐습니다. 13.73%를 받아서요. 찬성표를 받아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9.68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의결이. 그래서 13.78을 받아서 부결되었어요. 저는 그래도 보탠 사람들이 국민연금 외에 또 있다는 점이 놀랍네요. 네. 근데 이제 안건은 부결됐지만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 기존의 선택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다는 거에 있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실 여기에서만 대주주인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기업에 다 그렇게 거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국내의 모든 그 국민연금 가지고 있는 그 큰 돈을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 이런 특히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사회이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택이 바뀌었네 이러면서 관심을 받았고요.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국민연금이 뭔가 변화를 하는데 한몫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이제 귀추가 주목된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중동과 한국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치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 치해서 노치. 좋은 거 아닙니까? 노조 리스크. 노조 리스크? 노조 리스크라면서 이제 불만을. 진짜 말 만들어내는 건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센 건 저희가 제목으로 조선일보 뽑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중동과 한국일보가 이런 표현을 조금씩 다 넣었다는 거고 가장 센 것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21일 일면 보도에서요. 국민연금 앞세운 노치의 그림자. 이런 제목으로 제목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노치의 그림자네. 네. 아니 사회에서 한 명 들어간다고? 들어가지도 못했어. 못 들어갔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노동자 추천 이사예요. 지금 이거는 심지어 노동자 직접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노동이사제면은 노조 출신이 그냥 맞아요.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사로. 지금은 그냥 노조 추천 이사예요. 합리적인 그 변호사를 넣었다는 추천했다는. 지금 약간 이성을 잃고 있다. 저는 조선일보의 이런 입장이 참 궁금한 게 독일 같은 나라는 노동자 경영 참여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다르다. 노조가 직접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뭐 독일에는 조선일보가 없잖아요. 한국식 어떤 문화가 있다. 내가 볼 때 얘는 폐단해야 돼. 자, 조선일보는 뭐라 그랬냐면은 국민연금을 등에 업고
이사회에 노조 추천 사회이사를 앉히려던 KB금융노조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연금이 노조의 우군으로 등장하면서 기업 경영권의 중대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소제목이 더 웃긴데요. 문정부 들어 급격한 친노조 행보. 도대체 어디가 급격했는지 나 참 묻고 싶네. 친노조 행보는 뭐. 문정부 들어 급격한 친노조 행보, 기업 경영권 큰 변수로라고 이런 소제목을 달았어요. 이런 제목부터가 노조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경영권이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아주 잘못된 프레임이 깔려 있어요. 네.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사제 일단 제동, 불씨는 더 커질 듯이라는 21일 보도에서요.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킨다는 취지다. 이는 현행 노사관계의 뿌리를 뒤흔드는 일이다. 뿌리를 뒤흔드는. 이렇게 사측의 고유 권한인 경영에 노조가 발을 담그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중앙일보가 굉장히 세요. 이사제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발끈 부르르 막 이런 수준 지금 또 원칙이 있군요. 중앙이 뭐라 그러냐면 기업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기업은 역으로 노조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정해놓은 규제, 즉 부당 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없애고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을 허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와 대박이다. 형평의 논리에 따라 반대할 명분이 없다. 너희들 반대할 명분이 없다. 논리야? 이건 법의 문제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형편의 논리에 따라 반대할 명분이 없다. 제일 이성을 잃은 건 사실 중앙일보거든요. 장난 아니야. 훨씬 더 심하네.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외국에도 부당 노동행위 금지나 대체 인력 투입 금지 제도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 네, 저도 진짜 이거를 사실관계를 노동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아닙니다. 난리가 났죠. 정말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어떤 기업 측 정경련이나 이런 분이 인터뷰한 거를 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사 내용이에요. 그냥 이게. 기사예요. 기사예요. 기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예요? 기자가 많아요. 김기찬 고용노동 선임 기자, 고란 기자 이렇게 두 분이 쓰신 겁니다. 자, 그리고 동아일보는 노동이사제 막았지만 KB금융 노조 리스크 가시화라는 제목에서 친노조적인 정부를 등에 업은 금융권 노조의 경영 개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비록 이날 노조가 제안한 안건은 모두 부결됐지만 앞으로도 노조의 경영 개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걱정을 하고요. 다른 금융회사도 이런 정권 및 노조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이 국내 금융그룹의 주요 주주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나마 무난하게 그냥 걱정 이런 정도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국일보도 뭐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고 이제 왜 우리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왜 조선일보가 더 이제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느냐. 일단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가 그러니까 그 하승수 변호사를 추천했던 그 국민연금의 사태가 예전 삼성 합병 당시에 사태와 똑같다. 닮은 꼴이다라고 어떻게 그거랑 비교가 돼? 나도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그 논리가 뭐예요, 역군? 내가 잘 얘기를 해볼게. 조선일보가 뭐라 그랬냐면은 삼성 합병 곤욕 치르고도 그때 그 방식대로 노동이사 찬성이라는 제목이에요. 21일 보도고 김재곤 안준용 기자예요. 자, 국민연금이 노조 추천 사회이사에 찬성표를 던진 사안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의식해서 국민연금이 주주 이해에 반해 대통령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 정권 시절 외부 의견을 묻지 않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에 찬성했다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는 곤욕을 치른 국민연금이 정권이 바뀌자 과거와 같이 일을 처리하는 건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라고 했어요. 외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지금 그 논리 하나야. 그 사안 자체를 정리한 이 멘트도 문제인데요. 내가 지금 아무건데 내내 망상. 그러니까 외부의 의견을 묻지 않았어. 그 사건의 본질은 외부의 의견을 묻지 않았냐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노동이사에 대한 찬반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연금이 내부 기구인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수수께끼다라고를 했고요. 외부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는데 왜 이것을 했느냐?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이번 하승수 변호사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과거에 외부에서 시민사회가 삼성합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그때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다. 이런 식의 논리를 외부에 물어봤으면 찬성했을 텐데. 그러니까 어느 외부를 물어본 거죠? 삼성 외부? 자,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연금 노동이사 찬성, 삼성합병과 뭐가 다른가? 제목이 이거예요. 야. 사설 제목이. 난감하다. 예, 여권이 그토록 비판했던 삼성 계열사 합병 때의 의결권 행사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게 조선일보 그대로예요. 한마디도 보탠 게 아니고 그대로인데 여권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이 국민연금의 목적을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비판해왔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에 대한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건 역시 정치적 행위이자 국민연금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억지를 부리는 거고요. 제가 그 다른 것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무튼 아까 말한 것처럼 하승수 변호사는 노조가 추천한 사람일 뿐이고 정말 무슨 노치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리고 시민운동가 출신이죠. 하승수 변호사가 노조 추천으로 과거에 현대증권의 사회이사를 지낸 경력도 있고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된 것도 아닌데 한 명 추천했다고 됐더라도 부활됐어 심지어. 아니 됐더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겨레에서는 딱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면 한겨레는 새 정부 노사 상생 모델 노동이사제 급물살 탈까라는 11월 21일 기사에서 노동자 경영 참여의 가장 큰 취지는 노사 갈등 해소가 꼽힌다. 재벌 총수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감시 견제 목적도 크다라면서 노동이사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고요. 한겨레 사설 노동자의 경영 참여 열린 시각으로 봐야라는 제목의 그 사설에서 같은 날이에요. 21일. 이번 주총을 통해 민간기업에서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문제가 공론화됐다는 점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영 현안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되면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등의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조중동의 부정적인 그 반응과 완전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한겨레 경향이 보였습니다. 저 베나베나 쇼의 추가 퀴즈인데요. 네. 요 노동이사제 관련된 이슈를 누가 했나? 20일 날 딱 보도를 한 군데서 했습니다. JTBC 부입니다. SBS. 처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TV조선. 지금 자 JTBC. 전 SBS, TV조선 가겠습니다. TV조선. 아니 바꿀 수 없어요. T조입니다. 아 그만 나쁘게 보도했을 것 같아. 나쁘게. 좋게 보도하는 게 아니라. T조는 조선일보만큼 안 가고 그냥 금융권이 걱정한다. 그런 네 그런 요 정도로만 하고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저는 종표 오늘 한 명 가지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정말 역대급 발언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차명진인데. 진짜 제가 아무리 후보에서 뺄라 그래도 이분은 한마디가 진짜 주옥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이번에 근데 어디예요? 네, 11월 4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차명진 씨가 나와서 이날 얘기하던 주제가 박근혜 제명을 결정한 홍준표 대표였어요. 주제가. 자,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홍준표 대표를 차명진 씨가 어떻게 평가했냐면 홍준표 대표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통합의 길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한 바퀴였다면 나머지 바퀴를 끼워야 돼요. 하나가 더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나머지 바퀴를 끼워야 되는데 뭐냐? 친박 출당을 끼워야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수 통합의 길로 제대로 갈 수 있을 거다. 뭔 말이야? 친박 살려줘? 대박이죠 진짜.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모든 그 나쁜 보도의 특징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나쁘다고 말하기 참 어렵네. 자, 제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걸 알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하도 봐서 이해를 했거든요. 종편어 마스터 3급 자격증. 정말로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를 이분이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이해를 해보려고 좀 노력이라도 좀 해보세요. 자, 보수통합의 길을 가는데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한데 자, 박근혜 출당이라는 바퀴를 하나 끼웠고 나머지 하나의 바퀴가 친박이래요. 왜요? 되게 이상하죠? 그게 완전 반대되는 네, 반대되는 건데 어떻게 출당을 한다는 것 자체는 친박을 축출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박근혜만 출당시키고 친박은 끼우라 이거예요. 왜요? 자, 이해를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반응이 MBN 뉴스와이드 진행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차명진 씨가 그거를 해명을 하는데 내 권한이 아니다 얘기하고 친박 출당이면은 바퀴가 더 빠지는 게 아니라 바퀴를 끼운다는 겁니까? 그렇죠. 끼워야지 가지. 보수통합에 가지고. 예.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시죠. 출당이면 빠져야 되는데 끼운다고 해서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더 끼워서 출발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있잖아요. 이거보다는 더 큰 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실제 지금 정치하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원 당규에 맞냐 틀리냐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있잖아요. 단기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안 해요. 지금 진짜 정치하는 분들은 뭐 생각하고 있냐면 이게 친노2가 될 건지 아니면 전노환식의 어떤 그 소멸이 될 건지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친노2라는 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말기 혹은 그 이후에 친노는 사실 패적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친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 부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 누구도 친노가 부활할 거라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치에 그 변화를 주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 보수 정치에서 어디에 자리매김하느냐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니까 친노가 다시 지금 어떤 정권을 잡은 것처럼 똑같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거라고.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세력을 끌어안아라.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친박이라는 바퀴를 끼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다음 발언이 정말 문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앵커가 여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친노의 경우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엄청 약하긴 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을 당하거나 구속당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무슨 여러 가지 법적인 생명의 끝이냐? 저는 우리가 아마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그 시기를 대비해서 수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반응이 말이 못 되나. 차명진 씨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면 내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다. 자,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을을 이긴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송이 끝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인데 계속해서 친노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명진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친노의 부활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디다 비유했느냐?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이를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사마이는 누구예요? 죽은 노무현이 산 박근혜를 이겼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제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노무현이 산 박근혜를 이겼으니 지금 죽은 박근혜도 언젠가 산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해보든가. 해보라고 하세요. 이분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전당에 올리는 게 아니라 저 어디로 모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된다. 이거 정말 심각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걸 자꾸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 일단 후보에 접수됐습니다. 고민이 되는군요. 네, 좀 고민이 되네요. 자, 근데 저는 저 발언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친박 세력이 살아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그 보수 세력이 불씨를 피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간에 뭐 가져다가 그러니까 친박 바퀴를 끼워라. 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좋은데 지금 고은 씨가 말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처럼 엄청나게 그런 일을 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만은 진짜 이건 절대 용서하면 안 되겠다. 정말 그 부분에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죽을 정도였는데 딱 이 말하는 순간 소름이 끼쳐요. 그게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비교했다는 거는 지금 방송에서 앵커가 자꾸 아닌데 막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잖아요. 굽히지 않는 거죠. 근데
앵커가 이렇게 의문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앵커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 방송이 정상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제 MBN은 이런 인물을 계속 내보낸다? 그러면 이거 짜고 치는 거라고밖에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쇼예요, 저거는. 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앵커가 뭐라고 하면서 끝나냐면은 차명진 씨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할, 그러니까 뭐 죽은 공명이 뭐 산 사마이를 이기는 그런 역할을 박근혜 대통령이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둘이서 짜고 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오늘의 나쁜 보도 스크랩의 승자는 거의 뭐 정해져 있지 않나. 일단 한번 보시죠. 네, PD님 해보십시오. 저는 중앙일보 갑니다. 이게 뭐야? 왜 짜고 치는 거잖아요. 아니 왜 짜고 치는 거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중앙일보는 정말 아주 주옥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굉장히 주옥 같아. 그럼 제가 차명진 갈게요. 왜냐면 차명진 너무 많이 갔다 우리가. 아니야. 근데 신문도 너무 많이 받았어. 아니야.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이러는 거야말로 정말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 사회이사 한 명 추천했더니 부당노동 행위를 없애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좀 충격적이긴 하죠. 됐고 일단 난 그럼 차명진. 좋습니다. 나는 표가 없어. 왜요? 아니 처장님 것만 선택하지 않고 그럼 말이 안 돼. 얘밖에 안 남아. 표 없네. 그러면 일단 우리 둘은 표가 없어. 맞네. 우리 오늘은 무승부로 가자. 둘 다. 아니야, 둘 다 너무 좋기 때문에 무승부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건 아니야. 그럼 둘이 가위바위보해. 이건 아니야.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어요. 오늘 차명진입니다. 차명진 씨 오늘로서 3관왕. 저희가 이 코너를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은 좀 넘었군요. 한 2주 다 돼가는데 벌써 3관왕.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희 언제 한번 뵙고 찾아뵙고 왕관 한번 또 광화문에 채널A 그리고 조선일보 그 사이 길 거기 돌아다니면 차명진 씨 자주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친구가 봤다고 제보 한번. 우리 연말에 또 한번 쇼를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모실까요? 가면 쓰고 대리 수상이라도 한번 하면서 만평 한번 그려드리고. 네. 어쨌든 차명진 씨 자꾸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렇게 모독하는 사자 명예훼손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네, 그만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대댓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댓글들이 있는지 하나씩 콕콕 집어서 해보시죠. 네, 저 먼저 할게요. 네. 지금 보면 닉네임 뭘로 할까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 방금 전에 올려주셨어요. 오전 9시에. 너무 좋은 지적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이국종 교수님의 기자회견 관련해서 HIPAA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사실 몰라서 이렇게 읽는데요. 이 관점에서 다루는 언론은 하나도 없네요 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 연방의료보험 통상책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의료조직이 환자 정보의 기밀 유지와 무결성을 보호하도록 마련된 규칙, 준수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 저희가 좀 더 확인해보고 내일 관련 이제 보도들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걸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요 사안에 대한 그 지적을 미령곰택님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는 미령곰택님도 남겨주셨어요. 근데 미령곰택님 링크를 하나 남겨주셨는데 채널A가 김종대 의원을 힐난하는 보도를 내렸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싸움 붙이고 있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라서요. 지적해주신 보도도 보고 함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트 의원님, 처장님 오늘 화가 완전 화나신 듯. 처장님 같은 멋진 상사가 부럽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상사들은 자기 자식이나 깰 줄 알지 남의 것에 대한 검증은 안 하니까요. 네. 근데 뭐 위에 뭐 그런 것보다 사실 제가 눈에 띈 건 무서운 학생의 누나 같으셨다. 네, 처장님이 무서운 학생의 누나 같았다. 어제 미디어 오늘 방송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아요. 미디어 오늘 관련 저희 그 방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무서운 누나를 역할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유 지금 제가 위험이 없어서 항상 문제인데 거꾸로인데 그죠? 네. 이렇다고 합니다. 아하님이 저기 대자보 같이 이게 왜 대자보래 제가 왜 이렇게 짤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사진을 너무 감사해요. 매번 저희의 그 모습으로 해주시는데 뉴스타파 10월 시상식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에 초대합니다. 요거 저기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후원 계좌 저희 후원 계좌까지 짤로 제작해 주셨어요. 해주시고 진짜 이 이봉 활동가 사진 막 해서 봉스 치킨 해가지고 올려주시고
매번 굉장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이렇게 이뻤던 시절이 있었나 이봉우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가지고 어디서 이런 사진 난 처음 봤어요. 이런 벙커에서 있을 때 캡처하신 것 같아요. 예, 아무튼간에 굉장히 성의 있게 저희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늘 아주 감사드립니다. 자, 레이니치세님께서는요. 점심 먹으며 팟캐 들으려다가 미탈이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반가우면서도 제목에서 풍기는 긴박한 느낌에 재빨리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냥 어제 워크숍 때문에 긴박하게 올린 거고 미리 녹음해서 올렸을 뿐입니다. 뭐 꼭 미디어 오늘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수선을 떤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제 말처럼 기사가 허술하다는 느낌이 미디어오늘 기사가 허술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중앙일보 기자의 인터뷰 하나만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이 너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해명을 해드릴 건요. 미디어 오늘이 정작 민원연이나 뉴스공장의 반론을 듣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느꼈습니다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크로스 체크했냐고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가기 전에 배나은 활동가에게 이한희 기자가 전화를 해서 이제 중앙일보는 오보가 아니다라고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물어보고 말고 이런 것을 떠나서 기사를 봤을 때 아무래도 중앙일보가 오보가 아니라는 그 명백한 증거라고는 볼 수 없었다는 거죠. 미디어오늘 기사를 봤을 때. 단순히 크로스체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묻지만 말고 전화를 해서 우리가 민원연의 크로스체크 안 한 부분을 지적을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반론까지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 배나은 활동가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원래 그런 거 안 한다. 뭐 그렇다면 뭐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 말고도 어제 저희가 종편도 살짝 털어드렸는데 너무 기가 막힌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 레인시스님이. 차명진 전 의원은 이미 키가 산처럼 자란 큰 잡초라면 박민식 전 의원은 이제 막 크기 시작한 잡초라고. 역시 둘 다 어쨌든 잡초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어지윤님 께서 베나베나 뒤는 읽지 않겠지만 베나베나는 원래 목소리가 좋은가요? 아니면 마이크나 믹싱 장비가 좋은가요? 아니면 마이크업 특수? 동그라미의 비밀이? 라고 하셨지만 원래 목소리가 좋습니다. 원래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나베나 쇼가 나가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그러면은 오늘 좀 제법 길었죠. 편집하시려면 힘드시겠습니다. 저희 내일은 특집으로 금요일은 원래 특집으로 마련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CCBB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이국종 교수와 그리고 김종대 의원의 혈전이 지금 뭐 여전히 언론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내일 안 할 수는 없어서요. 배나은 활동가와 뭐 종편 쪽에서도 좀 더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CCBB에 대해서 CCBB 필자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